언니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언니 올해도 작년처럼 챙겨주죠? 진짜 바쁘다니까요. 제발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 회사 팀장님이랑 부장님 선물도 같이 사줘요. 작년에 언니가 고른 거 난리였거든요. 회사 선물까지요? 그래, 윤희가 늘 잘 챙기니 고맙지. 엄마, 올해 선물도 제가 다 챙겼어요. 언니가 조금 도와줬고요. 역시 우리 선영이밖에 없다. 아가씨, 올해 선물은 직접 챙기세요. 언니, 왜 그래요? 그 정도도 못 해줘요? 20년. 그 시간 동안 저는 신우이 아가씨의 연말 선물을 대신 준비해 왔습니다. 시부모님, 시동생 부부, 조카들, 그리고 나중엔 아가씨 회사 상사들까지. 하지만 정작 모임 자리에서 제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은 아가씨의 것이었죠. 55이 된 몸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거절했더니 돌아온 건 차갑고 날카로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가족 간의 도움이 아니라 저를 소비하는 구조였다는 거리요. 이번 영상에서는 20년간 신우이 선물을 대신 챙긴 며느리의 단절 선언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저는 트리도 케이크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알림이 먼저 떠올랐죠. 바로 아가씨, 선영이 메시지입니다. 언니 올해도 작년처럼 챙겨주죠? 진짜 바쁘다니까요. 제발이요. 아가씨는 저보다 10살 어렸습니다. 제가 26에 시집 왔을 때 아가씨는 16이었으니까요. 처음 만났을 땐 귀엽고 예쁘게 느껴졌어요. 학교 다니던 어린 동서 같았죠. 그때만 해도 제가 챙겨주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 뭐, 내가 조금 도와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 2년째 겨울이었습니다. 아가씨가 처음 부탁했을 때만 해도 시부모님 선물 하나 정도였어요. 언니, 저 백화점 잘 모르거든요. 언니가 골라주시면 안 돼요? 그때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해줄게. 그렇게 한 번, 두 번, 2, 3년이 지나니 어느새 제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목록이 점점 늘었습니다. 시부모님 선물에 시동생 부부 선물이 추가되더니 나중엔 조카들까지 들어왔어요. 5, 6년쯤 지났을 때는 아가씨 친구들 선물도 부탁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어가면서 아가씨 회사 사람들 선물까지 포함됐어요. 올케 언니가 골라주는 게 훨씬 반응 좋아요. 팀장님도 엄청 좋아하셨어요. 아가씨는 부탁할 때만큼은 애교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님 앞에서는 달랐어요. 제가 다 챙겼어요. 언니가 조금 도와줬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제가 시간 쪼개서 백화점을 뛰어다니고 카드를 긁고 포장하고 배송까지 신경 쓴 일들이 고작 조금 도와줬다는 한마디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럴 때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 역시 우리 선영이밖에 없다. 80이 넘으신 시어머님은 딸을 무척 아끼셨습니다. 그 말이 단순히 딸을 칭찬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왠지 제 노력은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다가도 항상 같은 답이 돌아왔죠. 여보, 나도 좀 힘들어. 아가씨 선물까지 내가 다 챙겨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동생인데 너니까 맡기는 거지. 선영이 혼자 살면서 바쁘잖아. 60이 넘은 남편은 여전히 동생 편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넘기다 보니 어느새 제 몫이 아닌 일들이 제 인생의 연례 행사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55살이 된 지금 돌이켜보면 거의 20년 넘게 해온 일이었습니다. 결혼 초엔 20대 중반이었던 제가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쉽게 피곤해지는 나이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아가씨의 부탁은 해마다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아가씨가 던진 한마디가 제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족 간의 도움이 아니라는 걸요.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이었어요. 연말 선물 정리방이라는 이름의 단톡방이 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시어머님, 시아버님, 남편, 시동생 부부, 그리고 아가씨까지 모두 들어와 있었어요. 아가씨가 먼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다들 들어오셨죠? 올해 연말 선물 정리할 겸 방 만들었어요. 그 말과 함께 곧바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언니, 올해도 작년처럼 해줘요. 그리고 제 회사 팀장님이랑 부장님 선물도 같이 사줘요. 작년에 언니가 고른 거 난리였거든요. 회사 상사들 선물까지요? 저는 휴대폰을 든 채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지만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회사 팀장님, 부장님 선물.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아가씨 직장 상사까지 제가 챙겨야 하나요? 손가락을 들어 답장을 쓰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가씨,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문장을 몇 번이나 만들어 봤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예민한 올케라는 낙인이 떠올랐거든요. 작은 불만이라도 꺼내면 언니, 왜 그렇게 따져요?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신경 써요? 돌아오는 건 늘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님이 단톡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 윤희가 늘 잘 챙기니 고맙지. 올해도 부탁할게. 그 말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내일이야라는 확인 도장처럼 들렸습니다. 80이 넘으신 시어머님의 말씀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단톡방은 계속 메시지로 채워졌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이모티콘만 하나 올렸고 남편은 수고해라는 짧은 답만 남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물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 시동생 부부, 조카들, 그리고 이번엔 아가씨 회사 팀장, 부장까지. 펜을 들고 종이에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는데 손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연필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이 가족에 보이지 않는 연말 집사가 되어 있었구나. 그동안은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아가씨의 요구는 해마다 커지고 있었고 저는 거기에 맞춰 점점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게 돌아오는 건 단톡방에 올라온 짧은 수고해라는 말 한마디뿐이었죠.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 방법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백화점 지하 1층에 서 있었습니다. 연말 세일 안내 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사람들로 가득한 통로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했어요. 55살이 된 몸으로 이 인파 속을 헤매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쉽게 피곤해졌죠. 그런데 오늘도 저는 여기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벌써 쇼핑백이 두어 개 들려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아가씨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올케 언니, 이번엔 지갑 좀 고급스러운 걸로요. 아빠는 작년에 주신 거 좋아하셨으니까 비슷한 걸로요. 우리 조카는 요즘 뭐가 유행인지 언니가 골라줘요.
제가 물어봐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팀장님 선물은 무난한 걸로 작년에 완전 좋아했어요. 메시지를 읽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가씨 조카가 뭘 좋아하는지, 아가씨 회사 팀장이 뭘 좋아하는지, 그걸 제가 왜 알아야 하는 걸까요? 직원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고 지갑 코너에서 이것저것 살펴봤습니다.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도 결국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걸 골랐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카드를 꺼내 들면서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누구 이름으로 들어가는 선물이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연말 모임이 끝나고 나면 아가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 선물은 다 제가 챙겼어요. 언니가 조금 도와줬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은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역시 우리 선영이밖에 없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80이 넘으신 시어머님 앞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쥔 채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억울했습니다. 돈 쓰고 시간 쓰고 몸 쓰고 고생은 다 했는데 결과는 늘 딸의 효심으로 포장되었으니까요. 고객님, 결제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카드를 건넸어요. 결제를 마치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데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어요.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가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나는 왜 매년 똑같이 이 짓을 하고 있을까? 쇼핑백이 손목에 파고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자동문을 나서는데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어야 할 텐데. 가슴 한가운데 얇고 긴 선이 또렷이 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선을 그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을 어디에 어떻게 그어야 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쇼핑백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리는 이미 후들거렸고 허리도 뻐근하게 아팠어요. 55살이 된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20대, 30대 때는 이 정도 쇼핑쯤이야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나절만 백화점에 다녀와도 온몸이 쑤셨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남편은 주말이면 늘 그렇게 있었어요. 여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왜 또 힘들어 보여? 그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하면 안 될까? 아가씨 회사 상사 선물까지 내가 챙겨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남편은 여전히 태평했습니다. 그래도 내 동생인데 너니까 맡기는 거지. 선영이 혼자 살면서 바쁘잖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가씨가 바쁜 건 알아요. 하지만 저라고 안 바쁜가요? 그리고 정산도 제대로 안 해. 매번 나중에 보내줄게 하고 말잖아.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런 걸 일일이 따져? 너답지 않게 왜 그래? 너답지 않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답지 않다는 게 뭘까요?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참아온 게 저답다는 건가요? 남편의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았어요. 남편은 다시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따지는 건가? 아니면 이게 진짜 문제인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계속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결혼한 지 거의 30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저는 늘 가족을 먼저 생각했어요. 시부모님, 남편, 아가씨, 시동생 가족. 그런데 정작 제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본 적은 언제였을까요? 문득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백화점 유리창에 비쳤던 피곤해 지친 얼굴.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게 정말 나였나? 이불을 꼭 끌어안고 누워 있는데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안하게 잠든 남편을 보니 또 한 번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고민도 없겠지.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백화점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계산대를 찾아 헤매는 꿈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 그 선을 누가 대신 그어줄 수는 없다는 것. 하지만 그 선을 어떻게 그어야 할지 그 방법만은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동네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선물에 넣을 과일을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주말 아침이라 그런지 시장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과일 가게를 찾았습니다. 단골 과일 가게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또 연말 선물 준비하시네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장님은 제가 몇 년째 단골로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네, 뭐 매년 하는 거라.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은 제 표정을 유심히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근데 사모님,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사장님은 사과를 담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해마다 보면 사모님만 오시던데 가족분들은 안 도와주세요? 그 말에 잠시 웃음이 굳었습니다. 뭐, 저만 시간이 좀 되니까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쓰라렸습니다. 사장님은 포도를 한 송이 집어 봉지에 담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제가 괜한 걸 물었나? 근데요, 사모님. 사장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그래요. 한번 맡아주면 평생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선을 잘 그어야 하는데 이미 넘어간 선이라도 나중엔 다시 그어야 돼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미 넘어간 선이라도 나중엔 다시 그어야 된다. 사장님은 과일을 계산하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시댁일 다 맡아서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완전히 지쳐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안 하면 다들 알아서 하더라는 걸요. 사장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사모님도 이제는 좀 쉬셔야죠. 쉰 넘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였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과일을 받아들고 시장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연말 선물 목록과 대략의 금액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3년. 숫자가 쌓일수록 제가 얼마나 많이 감내해 온 건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백화점 쇼핑, 포장,
배송 신경 쓰는 시간까지 합치면 해마다 적어도 2, 3일은 그 일에만 매달린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산 안 된 금액들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아가씨가 나중에 보내줄게요라고 했던 말들. 실제로 제 계좌로 들어온 건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 선을 다시 그을 때다. 시장 사장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미 넘어간 선이라도 나중엔 다시 그어야 돼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것. 더 이상 누군가 알아주기를, 이해해주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은 아직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겨울이 제게는 마지막 겨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날 저녁 집에 혼자 있을 때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리하지 않고 쑤셔 넣어둔 영수증들과 카드 명세서를 꺼냈어요. 몇 년치 연말 결제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종이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작년, 재작년, 3년 전, 백화점 영수증, 마트 영수증, 온라인 쇼핑 결제 내역. 하나씩 날짜를 맞춰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옆에는 아가씨와 나눈 카톡 대화를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언니, 다음에 보내줄게요. 언니, 이번엔 제가 꼭 계좌이체 할게요. 언니, 좀만 기다려줘요. 카드값 나가고 보내줄게요. 그 다음이라는 말 뒤에는 절반도 채 안 들어온 금액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숫자가 쌓일수록 손이 떨렸어요. 지난 5년간만 따져봐도 제법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여행도 갈 수 있었고 제가 입고 싶은 옷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그 시간을 아가씨의 체면을 세우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제야 제대로 각성했습니다. 이건 그냥 부탁이 아니라 나를 소비하는 구조였구나. 종이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가씨의 효녀 이미지를 위해 제 시간과 돈과 몸을 바치는 구조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휴대폰을 들고 아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린 뒤 아가씨가 받았습니다. 언니, 왜요? 목소리가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아가씨, 올해 선물은 직접 챙기세요. 회사 사람들 선물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갑자기 무슨 일 있어요? 아가씨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부담 줬어요? 매번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아가씨, 감사 인사로는 안 돼요. 그동안은 내가 해준 거예요. 이제는 제 선을 지키고 싶어서 그래요. 언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아가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가씨, 이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55이에요. 이제는 제 몸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럼 지금까진 내가 언니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참 서운하네요. 언니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아가씨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선명하게 편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말을 한 것 같았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선영이한테 전화 받았어. 무슨 일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한 대로예요. 올해부터는 아가씨 선물, 아가씨가 직접 챙기는 걸로 했어요.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하지. 동생이 전화해서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알아? 여보, 저도 서운했어요. 20년 넘게요. 그 말에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저는 손에 쥔 휴대폰을 한참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가씨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곧 연말 모임에서 마주쳐야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제는 한 발 물러나지 않겠다고 제 안에서 조용히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연말 가족 모임 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님 댁 거실은 늘처럼 북적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미리 보내둔 과일과 케이크가 올라와 있었고 아가씨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가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올해 선물은 뭐 준비했어요? 아직 안 꺼냈죠?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용돈 봉투 하나만 꺼냈습니다. 80이 넘으신 시어머님과 시아버님께 드리는 우리 부부 이름으로 된 봉투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올해는 이걸로만 하려고요. 시어머님이 봉투를 받아드시며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래, 선영이 선물은? 아가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언니, 매년 그렇게 잘 챙기던 사람이 왜 이래요? 아가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A사 용지 몇 장을 꺼냈습니다. 휴대폰에 정리해둔 내역을 프린트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영수증 내역, 카톡 대화 캡처, 정산 안 된 금액 정리표, 모두가 조용히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이게 그동안 제가 챙긴 선물 내역이에요. 정산 안 된 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저는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놀란 눈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종이를 들어 천천히 보시더니 조용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래, 윤희가 이렇게까지 해왔구나. 시어머님은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윤희야, 내 마음이 그 정도로 힘들었던 줄은 솔직히 몰랐다. 아가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가족끼리 이런 걸 꺼내는 게 맞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님 댁 비상 열쇠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돌려드릴게요. 급한 일 있으시면 연락은 주시되 이제부터는 제 시간과 몸을 먼저 생각하려고요.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정말 서운하네요. 그 정도도 못해줘요? 저는 아가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떤 사람에게 그 정도가 다른 사람에게는 한계를 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 한계는 제가 정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남편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윤희야, 조금만 더 있다가 가거라. 어머님,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릴 건 다 드렸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가족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알림이 울렸지만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과의 거리를 얼마나 둘지 그날 저는 제 방식대로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야 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단톡방을 나온 뒤로 휴대폰 알림도 뜸했어요. 그 침묵이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어머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까? 하지만 이틀, 3일이 지나면서 그 불안은 점점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나를 위해 뭘 해볼까? 그 생각을 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여보, 올해는 우리 둘만 연말 보낼까? 아침 식사를 하며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이제야 알겠다. 내가 얼마나 많이 해온 건지. 60이 넘은 남편의 눈가에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강원도 산속에 있는 작고 아담한 곳이었어요. 이틀 동안 아무 일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산책하고 책 읽고 창밖 풍경 보며 쉬기로 했죠. 펜션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맑고 시원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어요. 남편과 둘이서 천천히 산책을 했습니다. 낙엽을 밟으며 걷는데 가슴속에 오래 박혀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부서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뭐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몰랐어. 이제라도 알게 돼서 미안하고 고마워. 그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펜션에서 돌아온 뒤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이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그래, 윤이구나.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너무 당연하게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몸 생각하면서 살려고요.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님은 한참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정해라.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80이 넘으신 시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연말 불빛이 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야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을 시작했구나. 그동안 저는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언니니까. 그 말들 속에 제 삶을 가두고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55이 되어서야 조금 늦었지만 제 삶을 제가 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가씨와의 관계는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원수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필요한 예의는 지키되 제 삶을 침범하지 못하는 거리. 그 기준을 세운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갔습니다. 거리에는 연말 캐럴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내년 연말엔 뭐 하고 싶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글쎄, 천천히 생각해 볼게. 이번처럼 우리 둘이서 조용히 보내도 좋고. 그 말에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해 이후로 연말은 더 이상 누군가의 선물을 대신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 삶을 돌아보고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을 스스로에게 건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그 사실을 깨달은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선물 상자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해 겨울 이후로 저는 시누이 아가씨 선물을 다시는 대신 준비해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별것 아닌 선물 같았지만 그 안에는 20년 동안 쌓여온 대접과 서러움이 함께 들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영수증을 내려놓는 순간 저는 그 집과의 관계도 함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이제 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건 더 이상 누군가의 선물 목록이 아닙니다. 제가 받고 싶은 선물, 제가 가고 싶은 여행,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늦게 배운 마음 공부였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가 아니라 여기까진 안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그날부터 제 인생의 연말은 비로소 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군가의 선물 상자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